일주일 전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그를 신처럼 대했으며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병원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 위다. 공기에는 표백제 냄새와 고요한 절망이 섞여 있다. 부모님은 복도 끝방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의사들은 전례 없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 안을 텅 비우는 진실은 내가 더 일찍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정상적이었다. 아니, 지루하기까지 했다. 나는 19살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라는 영혼을 짓누르는 마라톤을 막 끝낸 상태였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다. 조용하고 사랑이 넘치고 조금은 고지식한 뭐 그런 일반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셨다. 아버지는 이민자로 빈손으로 이 나라에 와서 가족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고아로 보육 시스템에서 자랐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셋뿐이었다. 작지만 단단히 묶인, 특별할 것 없지만 특별한 그런 가족이었다. 마지막 시험을 치른 후 나는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서 거의 24시간을 내리잔 것 같다. 꿈 하나 없는 블랙홀 같은 깊은 잠이었다.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웠다. 학교라는 무게가 사라졌으니 자유를 느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토스트 냄새가 가득하고 어머니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토요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부모님은 거기에 있었다. 다만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다. 부엌의 작은 식탁, 내가 늘 앉던 자리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길고 고든 검은 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창백한 피부와 극명히 대비됐다. 그러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이었다. 충격적일 만큼 밝고 병든 듯 노란빛이 도는 눈. 갓난 상처처럼 혹은 카나리아처럼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앞에 놓인 시리얼 그릇만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부모님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건 평소의 따스한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 환하고 지나치게 밝고 어딘가 부서질 것만 같은 불안정한 웃음이었다. 좋은 아침이구나. 어머니가 지나치게 높은 톤으로 말한다. 어서 와. 우리랑 같이 앉아. 소개해줄 사람이 있단다. 나는 말문이 막혀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으나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분은 우리 친척이란다. 아버지가 그 남자를 향해 거의 숭배하듯 손짓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해외에 계셨지.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무실 거다. 그제야 목소리가 나왔다. 친척이요? 무슨 친척이요? 아버지에겐 이 나라에 친척이 없잖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는 애초에 친척이 없잖아. 그 순간 부모님의 웃음은 찰나 동안 일그러졌다. 공포인지 짜증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치다 곧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아주 먼 친척이지.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쪽 친척이란다. 긴 이야기니까 나중에 해줄게. 자, 앉아라. 아침 먹어야지. 나는
나는 일단 앉았다. 그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불쾌하고 기괴한 20분이었다. 그 남자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선조차 들지 않은 채 마치 기계처럼 느린 동작으로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가고 다시 내려놓는 것을 반복했다. 낭비되는 동작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부모님은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그에게만 말을 걸고 그가 하지 않은 질문에 답하고 그가 하지 않은 농담에 웃어댔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당신은 늘 햇빛을 좋아했잖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나중에 공원도 같이 가야겠군. 예전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덧붙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을 읽는 듯했고 혹은 내가 듣지 못하는 대화를 그들은 듣고 있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 그건 광기에 가까웠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다. 아버지 진짜로요. 저 사람 누구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억지 웃음은 사라지고 내가 어릴 때 규칙을 어겼을 때 보이던 딱딱하고 무서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네가 알 바 아니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분은 우리의 손님이다. 존중해야 해.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건 논의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며칠 동안 집은 점점 낯설고 불길한 공간이 되어갔다. 그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집안이 압도되는 듯했다. 내가 거실에서 혼자 있는 그를 마주쳤을 때 용기를 내 말을 걸어보았다. 저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다. 손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라. 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공포가 묻어있다. 그분은 가족이다. 사과드려. 나는 얼어붙은 채 부모님과 그리고 노란 눈에 침묵하는 남자를 번갈아 보다 방으로 달아났다. 집은 점차 그를 위한 신전이 되어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가장 먼저 그의 접시에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언제나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접시를 앞에 두고 기다려야만 했다. 또한 우리는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라. 우리가 전달한다. 아버지가 엄명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위층의 빈 방이었다. 창고로 쓰던 그 방을 그에게 내주었고 부모님은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다. 촛불을 들고 들어가기도 했고 함께 식사를 가져가기도 했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어젯밤 나는 몰래 계단을 올라가 열쇠 구멍에 눈을 댔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초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빛 아래 그는 마치 동상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긴 팔을 위로 뻗은 채 손가락을 벌리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은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몸은 떨렸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낮고 절박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광기 어린 숭배의 속삭임. 그들은 친척을 모신 것이 아니라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문에서 물러났다. 구역질과 공포가 밀려왔다. 부모님은 광신도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우리는 위험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집에 있고 부모님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우리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났다. 부드럽고 공손한 두 번의 노크. 내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똑똑. 나는 알았다. 그가 누구인지,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가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 끔찍한 노란 눈,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얇고 넓은 광기 어린 미소, 창백한 얼굴 위로 벌어진 하얀 틈. 그것은 순수한 악의 웃음이었다. 나는 절규했다. 당신 누구야?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꺼져. 경찰이 오고 있어. 듣고 있지? 곧 잡으러 올 거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따라갔다. 발은 휘청거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뛰지도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천천히 걸어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부모님을 찾아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곳에는 꺼진 촛불과 함께 부모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호흡은 희미하게 이어가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번쩍이는 불빛, 무전기 소리,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 남자, 그의 노란 눈, 부모님의 행동, 위층의 방. 방금 전에 그가 떠난 것까지. 경찰은 내 말을 다 적었다. 부모님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집안 CCTV를 확인했다. 현관, 뒷문, 단순한 시스템이었다. 한 경찰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도. 그러나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오직 나만이 있었다. 마치 혼자 광란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무도 없었어.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카메라에는 네 가족 말고 그 어떤 사람도 찍히지 않았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다른 경찰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그는 무전으로 낮고 긴박하게 말했다. 그래, 또 한 건이야. 부모는 혼수 상태, 아이는 노란 눈의 남자를 봤다고 하고. CCTV에는 아무것도 없어. 올해만 벌써 5번째야. 그의 시선이 내게 닿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조사하겠다고만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 병원에 앉아있다. 부모님은 깊은 혼수 상태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지만 답은 없다. 뇌가 그냥 전원을 꺼버린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진짜였다. 그는 포식자였으며 부모님은 그의 둥지이자 먹잇감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생명을 빨아먹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말한 것처럼 올해 5번째라면 그는 지금도 다른 가정을 찾아다니고 있을 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처음 그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망설였다. 겁먹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분명 내 잘못이다. 나는 괴물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결국 늦어버렸다. 만약 당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 혹은 눈이 노란 사람이 앉아 있다면 곧장 경찰에 신고해라. 나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